기획특집 박정열 시인의 내가 본 스시와 제19편 시인 시 짓는 사람에게만 왜 유독 인을 붙일까. 글쓴이 대숲 박정열 읽은 EAI 보이스 만드니 대숲 박정열 시 짓는 사람에게만 왜 유독 인을 붙일까. 문학에 입문하던 때의 일이다. 사석에서 강사에게 시 짓는 사람에게만 왜 유독 인자를 붙이는지 그 이유를 묻는 이가 있었다. 강사는 그때 명쾌한 답을 하지 못했다. 강사가 시인이 아니니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있고 지냈다. 그는 그 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 무던히 애를 썼던 모양이다. 박 전 회장이 우리 앞에 내놓은 토론 주제가 바로 시인 뒤에 붙는 이인자에 있었다. 이번 스시마 문학여행에서 이틀 밤을 줄곧 8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였다. 이 글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장한 논거이다. 글씨 자를 살펴보면 말씀 언 옆에 절사자가 붙는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시를 언어의 사원이다 라고 하였다. 인터넷을 뒤져도 절, 사원, 이곳이라는 주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시 절사자를 해체하면 흑토자를 마디촌자가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 마디촌자는 쟁기 모양을 닮았다. 금세 농부가 밭가는 풍경이 선연히 그려진다. 21세기는 인간이 할 역할을 상당 부분 컴퓨터가 하고 있다. 컴퓨터가 이제 쟁기나 마찬가지로 삶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글 한문도 큰 변화를 겪었다. 한문은 획수가 많아 키보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 컴퓨터에 중국어를 얹기 위해서는 반자를 채택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중국은 현재 쓰고 있는 반자를 신체라 하고 80년대까지 써온 한자는 고체로 구분한다. 중국의 서예가는 본래의 문자 고체를 아직도 즐겨 쓴다. 이는 한중일서의 교류전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상형문자의 아름다움은 고체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 생활 속에서 한자, 고체는 점차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암벽에 그린 그림을 우리는 암각화라고 한다. 각골문, 거북의 등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긴 중국 고대의 상형문자, 은어문자에서 비로소 문자 형태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자를 상형문자라고 알고 있다. 토기나 철기시대의 금문, 옛날의 철 그릇통 그릇 등에 새겨진 글이 나타난다. 한자의 변천 과정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컴퓨터에 사용하는 중국어는 우리가 아는 행초서에서 가져오지 않았나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배우고 익혀 여태까지 써온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은가 싶을 정도다. 인류는 사냥하며 떠돌이 삶을 살았다. 유목민에서 농사를 짓게 되자 정착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농부가 밭가는 풍경은 시적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다. 소와 소통하는 언어는 압축이고 비유요, 은유이다. 운율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삶의 덕목인 인유의 지신이 있고 생로병사, 삼라만상을 포함한다. 농경문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었다. 여유라는 행복을 안겨주었다. 농부를 지금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부르고 있다. 떠돌이로 살던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모둠 생활은 자연스럽게 계층을 이룬다. 높이 앉은 자와 낮은 곳에 있는 자,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분이 지어졌다. 왕정시대의 글, 문자, 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부유한 집안 남정네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자로 향상하고 발전시켜 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듬해 농사를 짓기 위해 농경일지를 쓰고 거기다 집안 대소사를 더해 희로애락을 적기도 하였으리라. 이것이 시의 시원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그를 아는 이를 문사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시문을 익혔다.
시 짓는 사람을 꼭 시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자타가 인정하는 암묵적 합의로 볼 수 있다. 시인에게 사람 인자가 붙는 이유는 단 하나, 문자를 활용한 정도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는 심중의 토로이다. 흥과 한이고 치유의 노래다. 시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시는 구전되어 오던 농요를 문자화한 때에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은 거듭하여 좋아졌다. 물물교환에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사다난해지면서 돈이 생겨난다. 집에서 자급자족하던 재화가 시장에서 분업화되고 전문쟁이가 나타난다. 이들은 그를 몰랐다. 손재주로 가족을 부양하는 정도였다. 중인, 위관, 역관, 향리 따위의 세습적인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했으며 시골에서 노명이 없거나 천한 일을 하지 않던 계급의 사람도 그는 알았다. 그들은 호구지책이었거나 직업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세상이 발전의 감에 따라 기술자가 대우받고 손재주를 가진 자는 장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쟁의는 전문가의 본뒷말이다. 전문인에게 집과 자를 붙인다. 이는 일가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일가란 그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 익힌 문화생이 있을 때 비로소 일가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줄 안다. 왕이 통치하던 시절은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권세를 준 이는 양반, 즉 어른, 대인이고 평범한 사람은 그들을 인정하는 자, 중인이다. 그렇지 않은 상민, 소인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살았다. 평민은 그를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덕망이 있고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대인이라 일컬었다. 이들이 시를 짓고 읊었다. 그러니 시 짓는 사람끼리야 당연히 시인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채통 있는 양반끼리 상호 존중은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인을 붙이지 않았을까. 후세에 유식한 사람들이 시신, 시성, 시선 등 벼로를 붙여 칭송하였다. 서의 작품에서 마무리를 짓는 작업이 낙관이다. 시의 원작자, 글쓴 절기, 계절, 쓴 이 이름과 호를 쓰고 그 아래 도장을 찍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인이라는 호칭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최첨단 문명사회를 사는 지금 사람 인을 붙이던 집가를 붙이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만 인도가 도 못되는 허울 멀쩡한 얼치기가 워낙 설쳐되는 세상이라 그래서 하는 소리다. 각자 맡은 직분에 성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걸맞은 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다. 기대하는 만큼 명쾌한 답이 아쉽고 참 절실해지는 이 시절이다.